아이들과 어린이 등 민간인 학살, 체계적인 식량 파괴, 세상에서 가장 가난하고 방어력이 없는 나라에 대한 대량 폭탄 투하. 그것은 죄악이고 우리는 그것에 저항해야 한다. 설령 그 저항이 가망없어 보일지라도 인간으로 살아가고 다른 사람의 인간다운 생존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우리는 저항해야 한다. 68혁명을 주도한 신좌파에게 깊은 영향을 미친 헤르베르트 마르쿠제의 말입니다. 그는 베트남전 반대는 교수와 학생 전체의 도덕적인 의무라고 말했습니다. 당시 신좌파에게 베트남 전쟁은 그저 아시아의 구석에서 벌어진 전쟁이 아니라 억압과 차별, 착취를 만들어내는 제국주의 전쟁의 상징이었고, 그 전쟁을 반대하는 것은 곧 새로운 세계를 만들기 위한 저항의 상징이었습니다. 오늘 그 저항의 현장을 찾아가 보겠습니다. 역사 속에서 오늘의 길을 찾는 빨간 방송 붉은 오늘 48번째 에피소드 세계를 뒤흔든 1968년 2부 68혁명의 전개 지금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양정규입니다. 나경채입니다. 네, 이영선입니다. 네. 이제 조기 대선이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이 됐는데 두 네. 분이 큰 역할을 맡으셔서 기획본부장과 공동 선본부장을 맡으셔서 되게 바쁘실 텐데 저는 오늘 한번 쉬자고 하실 줄 알았거든요. 네. 걱정하지 마세요. 곧 쉴 겁니다. 그래서 반갑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뭐 저기 시청자분들이 선거 방송으로 오해하시지 않을 정도의 선상에서 선거 이야기 잠깐 좀 들려주실까요? 네. 제가 할까요? 네. 그 어젠가요? 그젠가 경향신문에 미류 인권운동 사랑방 활동가라는 분의 글이 한 편 실렸는데 매우 감동적이더라고요. 이번 대선을 통해서 어느 한쪽이 압도적 승리를 하는 것이 우리 사회가 압도적 민주주의로 가는 길과 꼭 같은 말은 아니다. 이런 말을 하면서 동시에 그동안 소외되었던 분들이 이번에 광장에서 여성과 청소년, 청년, 2030 또 불안정 노동자들이 목소리를 많이 냈는데 이분들을 대표하는 정치 세력이 이번에 등장하는 것, 그래서 압도적 대표성을 지니는 정치 세력이 등장하는 것, 그것이 압도적 민주주의를 이루는 길이 아니냐 이런 말씀하셨는데 이번 대선이 그렇게 되는 대선이길 바라는 마음에서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지금 혓바늘도 돋았고 입천장도 까져가지고 밥 먹기가 괴로울 정도로 피곤해서 그런가 봐요. 아무튼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뭐 이번 공동 선대위원장을 맡았는데요. 저는 뭐 이번 선거를 통해서 어쨌든 한국 사회에 새로운 출발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선거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고요. 아마도 제가 보기엔 뭐 표현이 좀 그럴지 모르겠습니다만 누군가 60%를 얻으면 그런가 보다 싶겠지만 누군가 10%를 얻으면 한국 사회는 변화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시킬 수 있을 거다. 그래서 압도적으로 누가 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새로운 세력이 몇 프로를 얻게 되냐, 권영국 후보가 몇 프로를 얻게 되냐가 한국 사회 미래를 결정할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 사회를 바꾸기를 원하신다면 정말로 여러분들의 소중한 한 표가 좋은 곳에 쓰여지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선거 얘기 이 정도 하고요. 제가 한 두어 가지 말씀드릴 게 있는데 지난주 후원금 통장에 한 분이 후원금을 보내주셨는데 6만 8천 원을 보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갑자기 무슨 6만 8천 원은 뭐지? 68혁명. 네, 그 여주에 계시는 김홍섭님께서 보내주신 후원금인데요. 잘 듣고 있다라고 하는 상징적 표현으로 6만 8천 원을 보내주셨더라고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다고 전화도 드리고 인사도 드렸습니다만 이 방송을 통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공지사항은 다음 방송 5월 28일인데요. 한 번만 건너뛰겠습니다. 이제 선거의 완전 막바지 최정점이기 때문에 5월 28일 한 번만 건너뛰고 6월 11일에 3부를 하겠다고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분은 기획본부장이시고 저는 공동선대위원장이어서 전국을 좀 쏘다니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그런 일이 벌어질 것 같아서 미리 한 주 정도 쉬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어떻게 아무것도 아닌 제가 혼자 진행할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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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것도 아닌 저는 이기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어제 그 이재명이 압도적인 그 숫자 이거에 대해서 내기를 하자 어떤 선배님들이 그러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난 월요일에 노동선대본 발대식을 하면서 출범식을 하면서 여러 위원장님들이 산별노조 위원장님들이 약속한 수치들이 있잖아요. 그거를 계산하니까 그거를 계산하고 나면 압도적으로 한 39.8%를 얻겠더라고요. 네. 그래서 부디 우리 위원장님들이 그 약속한 표를 꼭 받아주시기를 네, 간곡하게 호소합니다. 네. 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6.8혁명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이제 두 번째 방송인데요. 지난 시간엔 우리 본격적인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1960년대 국제적 흐름과 또 일련의 투쟁들을 살펴보았는데 그러면 오늘은 1968년에 전 세계적으로 일어났던 투쟁의 그 시종을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1968년 우리나라로 쳐도 사실은 1968년 벽두부터 큰 사건이 있었죠. 소위 이제 김신조가 내려온 간첩 사건이 1.21 사태라고 해서 있었는데요. 세계적으로는 1968년에 벌어진 유럽과 미국을 중심으로 한 학생들에 대한 전면적 시위가 시작되는데요. 이건 이제 그동안 축적돼 왔던 학생운동의 역량이 폭발한 것도 이유가 있지만 1968년 초에 벌어진 두 가지 사건이 이런 폭발적인 투쟁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6.8혁명의 주요한 배경 중에 하나가 진영 간의 대립, 그중에서도 소련을 중심으로 한 사회주의 체제에 대한 실망과 구좌파에 대한 비판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제국주의에 대한 거부, 그리고 그것을 상징화한 투쟁이 베트남전 반대 투쟁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렸었는데요. 학생운동이 내세운 이 두 가지 과제가 정당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두 가지 사건이 벌어집니다. 하나는 1968년 1월 달 체코슬로바키아에서 스탈린식 사회주의를 비판하며 두부체크가 정권을 잡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두부체크는 체코 공산당 소속인데요. 이 체코 공산당의 두부체크는 이제 우리 공산주의도 개혁돼야 된다. 그래서 언론, 출판, 표현, 종교, 여행의 자유를 보장하고 그리고 공산당 내부에서도 민주적인 토론이 보장돼야 된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회주의의 가치 중에 하나라고 생각되는 경제정책인 개익경제도 수정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런 일련의 개혁 정책을 내세우면서 스탈린식 사회주의의 권위주의와 관료주의 청산을 선언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그렇게 등장한 이 체코슬로바키아의 공산당 서기장은 자신들의 노선을 다시 정리를 합니다. 인간의 얼굴을 한 사회주의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제 정식화하고 그러면서 사회주의는 단순히 착취 계급의 지배로부터 노동자들을 해방시키는 것뿐만이 아니라 부르주아 민주주의보다도 인간적으로 더 나은 풍요로운 삶을 제공해야 한다라고 하는 선언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체코 공산당이 변화를 시작하니까 소련은 굉장히 우려가 큰 거죠. 이때는 이미 이제 후르시초프가 집권을 하고 이렇게 넘어왔던 시기이기도 하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체코가 이런 변화를 하는 것은 소련과 주변 동구권의 사회주의 국가에 심각한 위협으로 다가오게 되고 결국 8월 달에 소련과 바르샤바 조약군이 침공해서 두부체크를 실각시키게 됩니다. 어쨌든 이 1월 달에 동구 사회주의권 중에 하나인 체코슬로바키아에 인간의 얼굴을 한 사회주의라고 하는 이름으로 등장했던 이 사건은 이 서구 좌파들에게 신좌파들에게 큰 영감이자 정당성을 부여하는 사건으로 기록이 됩니다. 이게 첫 번째 멋있어요. 사건입니다. 네.
프라하의 봄을 얘기하시니까 이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 그렇죠. 이 이야기를 하고 싶지만 시간이 없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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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하나의 사건은 베트남에서 벌어진 텟 공세였습니다. 텟이라는 말은 이제 베트남 절기의 이름인데 설날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68년 1월 29일 설 연휴에 북베트남군과 남베트남 해방전선, 보통 이제 베트공이라고 부르는 이 세력이 수도 사이공과 남베트남 곳곳을 35개 대대 규모의 병력으로 공격합니다. 이 공세는 이제 수개월의 교전 후에 결과적으로는 실패로 끝나는데 베트남 전쟁에 대한 세계적인 여론을 환기시킨 사건이 되고요. 전략적으로는 성과가 있긴 있었던 거죠. 이 텟 공세는 미국을 비롯해서 전 세계에 반전 흐름을 확산시키는 계기가 되고요. 또 베트남 민중의 투쟁의 정당성 이걸 확인시켜주는 계기도 됐습니다. 미 정부가 줄기차게 베트남 전쟁은 곧 끝난다 이렇게 반전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서 이런 말을 했는데요. 이 텟 공세가 안방으로 중계됐기 때문에 이 공세는 북베트남군의 전력이 만만치 않다. 미국이 말하는 것과는 다르다. 또 전쟁이 곧 끝날 것이라는 미 정부의 선전은 상당히 허구다. 이걸 이제 증명하는 사건이었습니다. 또 이 공세로 인해 미국 청년들이 굉장히 많이 죽었죠. 매일 보도되기에 이르렀고요. 또 미군이 베트공을 진압하는 장면, 민간인을 포함한 베트남 사람들에 대한 학살, 공격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서 인지상정으로 반전 여론이 확산되는 거죠. 화면에 나오는 저 사진은 굉장히 유명한 사진이죠. 그렇죠. 베트남전과 관련된 보도 사진 중에 가장 유명한 사진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텟 공세 당시에 미군이 베트공을 즉결 처형하는 뭐 이런 장면은 반전 여론에 당연히 기름을 붓게 됩니다. 저 사진하고 그 외에 이제 그 꼬마 네, 소녀 하나가 이렇게 달려 나오는 그 사진이 가장 유명한 사진이죠. 네. 네, 이 전 세계 청년들은 제국주의의 민낯, 이 비참한 민낯을 보게 되고요. 또 베트남 민중의 해방을 위한 열정을 확인하면서 반전 투쟁에 더욱 고삐를 쥐게 하는 계기가 되는 거죠. 제 어린 마음에는 저런 사진 고등학교 때인가 뭐 이런 사진전처럼 있는 거에 그게 어떤 의미인지를 좀 확인하기가 어렸어요. 저희는 반전과 반공의 그러니까 반전보다는 반공에 대한 의식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훗날 굉장히 두려운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무튼 이제 1968년에 이러한 세계적인 사건들이 일어나면서 전 세계로 이 신자파 운동이 굉장히 활발하게 전개되었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나라별로 좀 진행 사항을 살펴볼까요? 네, 그럼 먼저 독일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미 말씀을 드렸는데요. 독일 68혁명을 끌고 갔던 중심 조직은 독일 사회주의 학생연맹 SDS라고 했죠. 그래서 이제 이 조직을 중심으로 해서 1964년에 모이즈 촌백 콩고 대통령 방독 반대 투쟁. 그리고 1965년 언론인 에리 쿠비의 강연 불허에 대한 항해 투쟁. 그리고 1965년 팔레비 이란 국왕의 방독 반대 투쟁. 그리고 이어진 베를린 자유대학 학생 베노 오네르조코 총격 사건 사망. 이것으로 인해서 비롯된 베를린 자유대학 학생들의 수업 거부, 대학 점거 이런 투쟁이 이제 60년대 내내 학내 문제와 국제 연대 투쟁으로 독일을 뜨겁게 해왔는데요. 이 투쟁이 드디어 68년이 되면서 폭발적으로 확장되기 시작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1968년 2월 17일에서 18일까지 이틀 동안 SDS가 주관한 베트남 전쟁 반대 국제대회가 베트남에서 열리게 됩니다. 베트남에서? 네. 아니요. 베트남의 베를린에서 열리게 됩니다. 베를린에서. 이 행사의 과정에서 시위가 벌어지고 이로 인해 유럽과 미국까지 전 세계의 반전 여론이 확대됩니다. 왜냐하면 이 회의에는 독일뿐만 아니라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미국, 일본 등 전 세계 활동가 1만여 명이 참가를 했거든요. 엄청 큰 행사네요. 그리고 여기 남베트남 민족 해방전선에서도 화상 메시지로 참여자들에게 연대의 메시지까지 보낸 거죠. 그렇게 해서 어쨌든 이 행사를 주관하면서 베트남전 반대 투쟁을 그동안 전 세계에서 했던 그 투쟁을 모아서 베를린에 모이게 된 거죠. 지난 시간에 잠깐 살펴보긴 했었지만 이렇게 국제 행사까지 조직할 정도면
와 정말 이 독일 사회주의 학생연맹이라는 조직이 활약상이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네, 그랬던 것 같아요. 일부에서도 얘기를 드렸지만 68 혁명을 끌고 간 것은 소위 이제 신자파라는 흐름이었고 이 흐름은 비판 이론이나 해체 이론 등을 통해서 새로운 대한 사회론을 정립해간 프랑크푸르트 학파를 비롯한 일군의 지식인들과 이런 지식인들의 사상을 흡수한 학생들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네. 했는데 그런 측면에서 가장 가까이에서 이 이론을 접하고 실천해 나간 그룹이 SDS였다. 또 수많은 학자들과 활동가, 사회민주당에서 탈당한 청년 활동가들은 물론 진보적인 성향의 청년 신학자 또 동독 난민 이런 다양한 구성원들이 신자파 흐름을 형성하게 되는데요. 프랑크푸르트 학파가 형성된 곳도 또 대표적인 학자 연구자로 알려진 헤르베르트 마르쿠제, 또 뭐 테오도르 아도르노, 발터 베냐민 같은 사람들이 모두 독일인이었고요. 거기다가 전통적인 좌파 정당인 3인당이 존재했고 그 3인당을 거슬러 올라가면 로자 룩셈부르크와 같은 스탈린주의를 비판했던 혁명가들이 있었고 또 분단이라는 구조 속에서 동독 사회주의의 억압 체제를 가까이에서 목도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신좌파의 흐름이 일찍 형성될 수 있는 어떤 조건 같은 게 충분히 있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투쟁을 열심히 하는데 학교는 어떻게 다녔을까? 어떻게 사상을 이렇게 공부했을까? 신기하기만 한데요. 뭐 우리 80년대 학생들도 마찬가지죠. 아, 네. 우리 수업을 안 들어갔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지금 들으면서 지금 신학자들이 이 신좌파의 흐름에 동참했다고 지금 방금 말씀하셨는데 독일이란 나라가 신정국가의 전통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 뭐 종교계가 보수적일 텐데 설령 뭐 민주화 투쟁, 뭐 독재에 저항하는 정도의 민주화 투쟁 수준이라면 우리도 그런 역사가 있으니까 그럴 수 있겠다 싶은데 뭐 여성 해방과 성소수자 운동이라든지 마르크스주의 사상 이런 일련의 신좌파 운동과 흐름을 같이 했다는 건 다소 의외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영선 진행자 얘기가 딱 들어맞는데요. 독일의 기독교 그러니까 가톨릭이나 개신교 모두 독일의 종교는 기본적으로는 좀 보수적이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일이 어떤 나라입니까?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이 시작됐고 그걸 통해서 수백 년 내려온 로마 가톨릭의 권위에 정면으로 대항했던 그곳이 바로 독일이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개신교인들의 경우에는 종교개혁의 출발점을 끌었던 마틴 루터의 후예다 우리가 이런 정체성이 있었던 거죠. 이런 구조 속에서 독일의 일부 젊은 신학도와 사제들 목회자들은 독재와 전쟁을 낳은 구체제에 대해서 타협적인 기성세대에 대한 불만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특히 독일 교회의 영향을 크게 미친 신학자가 있었는데요. 바로 디트리히 보네퍼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사진에 나오고 있는데요. 나치에 저항하다가 결국 감옥에서 생을 마친 디트리히 보네퍼의 삶은 그리고 그 사상은 종전 후에 나치에 침묵했던 교회의 거울이었고 종전 후 젊은 시작자들은 보네퍼의 실력을 새롭게 그래서 살려냅니다. 보네퍼가 했던 멋있네. 이런 말들이 있어요. 교회가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외침을 듣지 않는다면 그것은 더 이상 교회가 아니다. 또 우리는 단지 깨어진 바퀴 아래의 희생자들을 싸매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 언젠가는 바퀴 자체를 멈춰 세워야 한다. 악에 맞서지 않는 것은 악을 선택하는 것과 같다. 이런 표현들을 이제 종교적, 신학적 성찰을 통해서 하게 되는데요. 이런 말들을 통해서 시민 불복종, 윤리적 책임, 국가에 대한 비판 등 68혁명에 참가한 개신교들에게는 강력한 영감의 원천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꼭 개신교뿐만이 아니라 가톨릭도 마찬가지인데요. 이때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에 가톨릭이 개혁을 지향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당시 남미에서 불고 있었던 해방신학의 영향이 더해지면서 독일의 가톨릭계도 사회 비판적인 흐름이 형성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종교계가 신자파와 어떻게 결합했는가라고 하는 이영선 진행자의 말씀에 바로 이런 측면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저는 방금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목사님이 되는 길은 신부님이 되는 길은 좀 어려운 점이 있죠. 신학대학은 굉장히 많죠 우리나라에. 네. 그 목사님이 되는 길은 제가 볼 때 좀 너무 수월한 거 아닌가 이런 사상과 네. 좀 만나면서
충분히 단련하고 연습하고 학습하고 뭐 이런 일련의 과정을 거치고 나서 목사가 돼야 되지 않겠나. 너무 쉽게 된 목사들이 네, 우리 사회를 좀 병들게 하는 측면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네. 굉장히 귀에 쏙쏙 박혔습니다. 정광훈 목사 얘기하시는 거죠? 네. 네. 이해가 잘 됐습니다. 그러면 1968년에 그 독일의 68혁명이 이런 기반 속에서 진행됐다고 하셨는데 저는 왜 그러면 독일에서 이런 국제회가 먼저 열렸는지 이 부분을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선은 독일의 SDS가 국제연대투쟁에 매우 열심인 조직이었어요. 앞에서도 보셨다시피 독일 학생운동은 학내 문제에 대한 투쟁에서도 이렇게 매우 앞장섰지만 국제연대투쟁은 매우 중요한 과제로 삼았습니다. 국제연대투쟁이 세계를 진영으로 나눈 이데올로기의 족쇄를 끊는 일이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고 또 제국주의가 말살하는 인간성을 해방하는 투쟁이었다 이렇게 봤기 때문인데요. 위에서 언급한 독재자들의 방독 반대 투쟁 모두 그런 맥락에서 일어난 일이었고요. 특히 이제 SDS를 중심으로 한 독일 신자파는 베트남 전쟁 반대 투쟁에 당연히 적극 나섰겠죠. 학생들은 베트남전 반전 투쟁과 함께 독일 안에 있는 미군 기지들이 베트남에서 제국주의 전쟁을 돕는 것을 반대하는 활동을 했고요. 이런 활동은 기본으로 하고 또 동독과의 군사적 긴장을 부추기고 있다면서 미군 철수를 주장하는 시위로까지 나갔어요. 당연하게도 이런 투쟁은 제국주의에 맞서 싸우고 있는 베트남 민중에 대한 지지로 이어졌고 또 그 지도자인 호치민에 대한 호감과 지지로도 당연히 이어졌겠죠. 그래서 독일의 모든 집회에서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였지만 호치민은 제국주의에 맞서는 하나의 상징이 되기도 했습니다. 학생들이 호치민이라는 구호를 통해서 자신들의 투쟁이 반제국주의 투쟁임을 각인시켜 나간 것이죠. 우리한테는 삼음절이 맞는 것 같아요. 그 체게바라도 있잖아요. 그거는 약간 뭔가 입에 안 붙는데 호치민 삼음절은 아주 채 네. 나영채도 있을 법한데. 네, 앞으로 그렇게 불러드리겠습니다. 네, 미 제국주의에 맞선 호치민 그리고 미국에 맞서 쿠바 혁명을 성공시키고 콩고 내전에서 제국주의 국가의 등을 업은 권력에 맞서 게릴라 투쟁을 전개하고 또 안타깝게도 볼리비아 혁명에 참여했다가 목숨을 잃은 체게바라. 네, 신자파한테는 정말 이상적인 모델이었을 것 그렇죠. 같아요. 이 삶 자체가 자기들이 얘기하는 것과 딱 맞아 떨어지는 네. 삶이었던 네. 거죠. 그뿐 아니라 신자파들은 자신들이 추구하는 혁명적 이상에 맞는 과거의 혁명가들을 새롭게 살려냅니다. 그러니까 영구혁명을 주장하며 스탈린에 맞섰다가 죽음을 당한 레온 트로츠키, 독일 혁명의 과정에서 비극적인 죽음을 맞은 칼 리프크네이트나 로자 룩셈부르크, 그리고 마르크스주의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통해 대중에 기반한 헤게모니론을 제창했던 그람시, 이런 사람들이 바로 새로 살려낸 혁명가들이었습니다. 독일 학생들은 그래서 프랑크푸르트 대학에 이제 시위하고 이럴 때 프랑크푸르트 대학을 아예 개칭해서 지들끼리는 로자 룩셈부르크 대학이라고 이렇게 불렀다고 하지요. 로자가 내세웠던 대중의 창조적 주도권을 바탕으로 한 자발주의, 당운동과 대중운동의 변증법적 통일, 혁명적 사회주의와 결합된 비타협적 민주주의, 국제 프롤레타리아 계급에 의한 국제 사회주의 혁명, 이런 것들은 다 신자파가 내세운 주장과 이렇게 통하는 지점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혁명가들은 새롭게 68혁명에서 살아나게 됩니다. 여기다가 때마침 중국에서 문화 대혁명이 일어나면서 그 중심에 있던 마오쩌둥에 대한 관심이 또 높아진 거예요. 그래서 신자파 일부에게 마오 사상은 새로운 사회를 위한 주요한 이론적 기반이 되었고 곳곳에서 마오주의를 표방한 그룹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죠. 그래서 마오주의가 신자파에게 또 하나의 중요한 블록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시작은 호치민에서 시작했는데 이제 넓게 중국 대륙까지 와서 마오 얘기까지 하고 있는데요. 그 당시에 학생들 입장에서 이 많은 혁명가들을 다시 소환하고 이런 점들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그 마오하고 신자파 요 연결고리, 그 연결고리가 좀 궁금하고요. 또 이 이후에 이를 기반으로 한 혁명 이제 세력들이 그룹들이 아시아와 아프리카 이런 데서도 이 마오주의에 입각해서 일어나잖아요. 이게 얼핏 생각하면 뭐 신자파가 내세웠던 뭐 민주주의라든지 뭐 좀 저한테는
낯설게 느껴졌던 뭐 마약을 풀어주고 네, 뭐 이런 네. 거. 네. 그 어떻게 보면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이 신자파가 내세웠던 뭐 개인의 자유, 해방 뭐 이런 흐름과 딱 맞아 떨어지지도 않는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앞에 얘기한 사람들은 대충 그렇게 맞는데 마오주의 혹은 문화대혁명 이것은 잘 안 맞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문화대혁명의 일련의 과정을 보면 지나친 폭력성, 그렇죠. 네, 네. 군중 선동에 의한 중후정치, 문화유산 파괴, 그리고 민생의 파탄, 그리고 이후 상당 기간 지속됐던 사회적 갈등과 그리고 그것이 정리된 다음에 등장한 전체주의적 통치 그렇죠. 이런 것들을 보면 신자파하고는 정말 거리가 있어 보이는데 왜 마오주의에 열광했을까?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나중에 문화 대혁명에 대한 평가이고 그 같은 시대에 당시에는 한쪽에서 벌어졌던 문화 대혁명은 68 혁명의 주축들인 신자파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큰 영감이었던 거죠. 당시에 마오가 내세웠던 게 대중의 역동성을 중심에 놓는 대중운동. 그러니까 중앙의 관료들은 다 썩었어. 공산당 관료들은. 홍위병들이 일어서야 돼. 말하자면 이런 대중의 역동성을 중심에 놓는 대중운동. 그리고 사회주의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사회주의 안에서 또 혁명을 해야 돼라고 하는 사회주의 진전을 위한 사회주의 내에서의 지속적인 혁명. 경제적 토대가 중요한 게 아니야. 사상과 정치가 훨씬 더 중요해라고 하는 사상투쟁을 중심에 놓았던 마오의 사상. 또 자본주의적 가치와 문화를 철저하게 없애야 돼라고 하는 이 마오쩌둥이 주장 이런 것들이 너무나 들어맞는 거죠. 당시에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신자파의 기본 입장과 마오주의가 이렇게 하고 그렇게 주장한 마오가 신자파들에게는 또 하나의 아이돌이 된 거죠. 마오주의가 68혁명에서 중요한 이데올로기로 등장하고 제3세계에서 압제받는 민중들이 마오에 열광하고 또 당시 서구의 지식인들이 소련의 관료적이고 민중 억압적인 사회주의에 실망하고 있던 차에 마오의 이런 발언들과 사상은 굉장하게 딱 들어맞는 새로운 이데올로기였고 그래서 마오주의라고 하는 것과 신자파가 이렇게 어울리게 되는 거죠. 네. 저도 20대에 그런 영향을 저는 68혁명 이후에 태어난 사람이지만 아무튼 그 68혁명에 관한 소설을 읽었을 때 굉장히 제 뇌리에 박혔던 게 뭐였냐면 누가 자살을 했는데 문화대혁명 때 자살은 인민으로부터 나를 분리시키는 악질행위다. 그래서 그 가족들이 지금으로 치면 사회봉사 명령을 받아서 계속 청소하고 뭐 이런 일들을 하고 그랬거든요. 그렇죠. 근데 저한테 제가 배운 문화대혁명의 그런 내용과 또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것과 비교를 해보니까 왜 그 당시에 청년들이 어디서 영감을 받고 어떤 연결고리에서 이렇게 됐구나 이런 게 이해가 되네요. 지금 들으시는 분들은 독일 투쟁 얘기하다 왜 자꾸 딴 얘기 하시는 것 할 수도 있겠는데 결국 저도 듣다 보니까 이게 다 68혁명의 본질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상황인 것 같네요. 네. 자, 그럼 원래대로 다시 돌아가서 진짜 독일의 68혁명 68년 투쟁으로 가겠습니다. 베트남 전쟁 반대 국제 회의가 이렇게 전 세계 활동가들의 총집결로 이렇게 모였는데 당시에 뭐 베트남 전쟁 반대, 제국주의 반대 이런 것은 전 세계 학생들에게는 일치된 공감의 영역이었다고 방금 우리가 확인을 했는데요. 보통 이렇게 우리 옛날에 뭐 전대협 집회니 지금의 월요일에 그런 집회에서도 큰 영감을 받는 것처럼 뭐 이런 데 모이면 그 교회 용어로 이제 은혜를 받는다라고 그렇죠.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감정이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들이 이것을 참여하고 각국에 다 돌아가서 그 대회에서 받았던 열정이나 의제 이런 거를 공유하면서 각국의 투쟁에 영향을 끼쳤을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일어났는지 좀 얘기를 계속 이어갈까요? 네, 은혜를 받았다는 말이 매우 적절한데요. 은혜를 받았죠. 저도 월요일 날 은혜 받았어요. 네. 출범식 같은 날 네. 권영국 선본. 네. 네. 어쨌든 말씀하신 대로 이 대회는 68혁명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이 되는 사건이었어요. 1만 명이나 되는 청년들이 모여서 어떤 이 공감대를 확인했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이 대회에 모인 사람들은 각국의 투쟁 상황을 공유하면서 공감의 폭을 매우 크게 확대했고요.
그래서 미국과 서방의 제국주의 전쟁에 대해 반대하는 것을 넘어서 이 문제 의식을 자국 내 기득권 정치 세력에 대한 저항으로까지 확산시켜 나갈 것을 결의하게 됩니다. 국제주의와 반기득권 정치에 대한 투쟁이 이렇게 만나는 것이죠. 아 정말 그 당시 사람들이 더 저보다 성숙했던 것 같아요. 20대 이들도 20대였을 텐데요. 네, 아주 큰 은혜를 받았겠네요. 독일의 경과를 한번 계속 이어가 볼까요? 네, 국제회의 이후에도 독일의 학생운동은 계속해서 시위 집회를 이어나가는데요. 이 과정에서 시위를 확산시키면서 사건이 하나 터집니다. 바로 독일 학생운동을 이끌어왔던 SDS의 뛰어난 리더 중에 하나였던 루디 두치케에 대한 암살 미수 사건이 있었습니다. 학생인데도 암살 네. 미수를 당할 정도입니다. 앞에서 이제 SDS에는 동독 출신 난민들도 있었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바로 루디 두치케가 난민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동독의 스탈린주의식 사회주의가 강요하는 권위주의에 반감을 크게 갖고 동독의 학생이라면 모두 당연히 해야 하는 이 당에 대한 충성맹세를 거부해요. 통일사회당이었죠 당시 그 당은. 그러면서 대학에서 쫓겨났고요. 서독으로 망명을 하게 됩니다. 망명 후에 베를린 자유대학의 학생으로 학생운동에 뛰어들게 되고요. 그런데 이 사람이 만난 서독의 자본주의 체제 역시 인간의 자유와 해방을 억압하는 체제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확인하게 되고 끝내 신자파 대열에 합류하게 되는 거죠. 그 이후에 이제 신자파 운동의 리더로 부상하게 되는데요. 자연스럽게 이 사람은 서독 정부나 자본가들, 보수적인 언론의 눈에 가시가 됩니다. 체제의 우위를 확인해 주어야 할 그가 그러니까 동독에서 넘어왔기 때문에 서독 체제의 우위를 확인해 줘야 되는데 이 사람이 거기에 그치지 않고 서독 체제에 대해서까지 이 반항아가 되니까 눈에 가시가 되는 건 당연한 거죠. 망명할 데가 없겠어요 이제. 어쨌든 이제 기득권자들로서는 이 사람에 대한 적대적인 이런 태도를 가질 수밖에 없게 되고요. 1968년 4월 11일 어린 아들의 약을 사기 위해서 베를린에 있는 한 약국 앞에서 기다리던 두치케는 극우 청년 요제프 바흐만에게 세 발의 총격을 맞고 쓰러집니다. 세 발. 이 사건은 바흐만이 독일의 우익 성향 언론 재벌인 악셀 슈프링어 그룹의 신문 빌트 차이퉁지 기사를 보고 두치케를 암살한 사건으로 밝혀집니다. 악셀 슈프링어가 설립한 이 그룹, 이 언론 그룹은 나치 치하에서는 제3제국에 부역했다가 종전 후에는 미국을 또 다른 군주로 삼는 부역 언론 그룹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악셀 슈프링어 그룹은 자신들이 소유한 빌트 차이퉁지를 비롯한 신문을 통해서 학생 운동에 대한 비난의 강도를 계속 이렇게 이어갔는데요. 화면에 그 신문에 만평이 나옵니다. 독일의 선량한 시민을 위협하는 몽둥이를 든 학생입니다. 학생의 모습이고요. 특히 지도자인 루디 두치케를 동독의 앞잡이이며 훌륭한 서독 청년들의 영혼을 타락시키는 추악하고 더러운 빨갱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흑색 선전을 벌인 거죠. 심지어는 더러운 일을 경찰에만 맡기지 말자. 이게 뭡니까? 이게 완전히 그냥 죄를 죽여라 시민들이 나서서 그렇죠. 선동하는 거잖아요. 극우 시민들이 나서라 막 이런 거네. 그러니까 이런 언론을 보고 루디 두치케에 대한 공격이 부추겨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바흐만은 자신이 빌트 차이퉁지를 읽고 결심했다라고 진술까지 합니다. 이 사건 이후에 학생들의 시위가 전 독일의 슈프링어 건물에서 벌어집니다. 격렬한 시가전이 벌어졌고 몇 지역의 슈프링어 언론사는 점거되기도 했습니다. 이 루디 두치케 암살 미수로 촉발된 독일의 시위가 지금 보니까 엄청 격렬했네요. 그러면 이게 독일의 이 규모를 보면 전국적으로 엄청났을 것 같은데 이 영향을 받은 그 이후에는 어떻게 진행되었나요? 네, 그 이후 이야기 이제 나경채 우리 사무국장이 하실 텐데 그 전에 루디 두치케는 그럼 어떻게 됐을까? 세 발. 세 발 맞았는데 그 세 발 중에 하나가 머리를 관통합니다. 머리에 총을 맞았기 때문에 사실 생존조차 어려웠는데 목숨은 건지게 되는데 이후에 정상적인 생활을 이어가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운동을 지속하지도 못하죠. 그 뒤로는 정말 열정적으로 해왔던 이 친구는 이후에 운동을 지속하기도 어려워지죠. 결국 총상을 입은 지 11년이 되는 1979년 12월 달에 총상 후유증으로 사실 사망을 하고 맙니다. 그럼 암살 미수는 아니네요.
결국 뭐 암살에 그렇게 된 거죠. 11년 걸린 예. 거예요. 독일의 루디 두치케 거리가 있습니다. 베를린 자유대학으로 통하는 작은 거리의 이름인데요. 68혁명 40주년이 되던 2008년에 베를린시의 크로이츠베르크 구, 우리로 말하면 서대문구의 그 구가 공식적으로 이렇게 거리명을 루디 두치케 거리라고 부여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그냥 쉽게 붙은 건 아니고 이 거리, 그러니까 독일엔 로가 있고 거리가 있는데 거리는 작은 길이고 로는 이제 큰 길인데 그 앞에 있는 악셀 슈프링어 그룹이 빌딩이 있는 그 앞에 큰 대로가 무슨 대로냐면 악셀 슈프링어 로예요. 악셀 슈프링어 로인데 그 바로 옆에 같은 건물을 끼고 있는 그 조그만 거리를 루디 두치케 거리라고 하니 악셀 슈프링어 그룹이 뭐가 되겠어요. 얘들 때문에 네. 자기 신문사가 다 불타고 해서 철천지 원수인데 자기네 건물 앞에 그 지명을 이렇게 붙이니까 절대 반대한 거죠. 그래서 이제 소송까지 걸었어요. 그 우리도 상공이 수 앞에 양경구 거리 이런 거 한번 해볼까요? 뭐 그러면 그런 격렬하게 반대했는데 구청이 나서서 하겠다라고 정확하게 얘기하고 시민사회도 강력하게 주장하면서 역시 루디 베를린 두치케 답네요. 거리가 네. 만들어지게 됩니다. 가보고 싶네요. 네. 네. 루디 두치케의 뒷이야기 잠깐 말씀드렸고요. 그 이후 이야기도 그럼 제가 하겠습니다. 4월 시위는 5월에 정부가 비상조치법을 발령하자 더욱 확산되었습니다. 이게 수그러든 게 아니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프랑크푸르트 대학이 점령당했고 그리고 학생들은 이 대학을 이제 로자 룩셈부르크 대학이라고 부르기 시작하고 이렇게 점령된 프랑크푸르트 대학을 중심으로 이 시위는 7월까지 이어집니다. 네. 당시 기록으로 학생들의 53%가 시위에 참여했다고 하니까요. 와, 말이 대단하네요. 53%지. 네, 그러니까 뭐 다 한 거나 마찬가지죠. 대학생 둘 중에 하나가 참여한 건데 대단한 규모였던 거죠. 그런데 독일 학생들은 학생운동은 7월 달을 넘어서면서 수그러들기 시작합니다. 68년도 7월을 넘어서며 그 격렬했던 6, 7월의 시위에 독일 국민들은 냉담한 편이었습니다. 쟤들은 도대체 왜 저래? 이런 거죠. 대략 이 시위에 참여한 대중 중에 5% 정도만 일반인이었다고 하는데요. 우리가 일부에서도 언급한 바 있지만 청년 세대와 기성 세대의 간극이 이만큼 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간극을 좁히려면 일반인들이 운동을 해야 되는데 그 일반인들은 대체적으로 노동자이기 때문에 직장인들이잖아요. 그렇죠. 그게 하려면 노동운동이 결합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제 사회운동이 되는 건데 68혁명의 과정에서 이제 노동운동 얘기 지난 시간에 잠깐 하긴 했지만 기존의 좌파운동이라고 일컬어지는 노동운동과 새로 일어난 신자파운동의 이 관계는 나라마다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태리나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이 신자파 운동과 결합하면서 노동자들의 투쟁도 일어서게 되는데 독일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7월 이후에 자연스럽게 동력을 이어가는 것이 한계가 드러나기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이런 한계를 돌파하기 위해서 뭔가 이렇게 계속 어려워지면 이제 뭘 뚫으려고 하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일부 그룹이 무장 투쟁으로 나가기 시작합니다. 해도 안 되는 거 아니야 이게 막 이런 이제 속에서 무장 투쟁으로 나가게 되죠. 그게 소위 독일 적군파라고 하는 그룹이 생겨나게 되는 거죠. 그 얘기는 나중에 68 이후에 전 세계의 68혁명 이후에 각 나라에서 벌어졌던 일을 정리할 때 그때 종합해서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예. 독일은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아요. 온뜻 생각하면 독일이 노동운동이 가장 활발하게 결합했을 것 같은데 냉담했다고 하니까 의외네요. 네, 구자파에 대한 신자파의 입장이었던 거죠. 예. 그러면 그 68혁명의 중심이라고 처음부터 소개했던 우리 프랑스 얘기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뭐 가장 격렬했을 것이고 또 시민들까지 참여했으니 뭐 규모도 더 컸을 텐데요. 그 다음으로 이어가 볼까요? 네, 프랑스 얘기를 하긴 해야 되는데요. 이거는 거의 뭐 이 스토리의 하이라이트에 해당되기 때문에 조금 뒤에 하기로 하고요. 프랑스 혁명은 조용필이야? 이탈리아 얘기부터 하겠습니다. 이탈리아 얘기도 흥미진진합니다. 네. 이탈리아는 1967년부터 학생들이 대학의 민주화를 요구하면서 대학을 점거하는 투쟁을 해왔습니다. 지금 이 나라가 다르지만 스토리가 약간 비슷하잖아요. 네. 네. 아무튼 이 대학 점거 투쟁을 해왔는데요. 당시의 교육 현실은 대학생 6만 명의 교수가 300명. 예, 200대 1입니다. 200대 1의 비율이었는데 이런 상황에서 학생들은 보수적 학사 운영 또 문화적 권위주의에 저항하는 운동을 시작했어요.
이게 이제 미국이 주도하는 제국주의에 대한 반대, 또 베트남 전쟁 반대 투쟁으로까지 확대가 됩니다. 로마, 토리노, 피사, 나폴리, 토론토 등의 도시들에서 이탈리아 전역의 대학에서 동맹 휴학, 또 시설 점거, 각종 집회 시위가 계속 이어집니다. 당시 학생들이 점거한 대학이 26개나 되었다고 합니다. 그 시위의 양상이 어땠을지 짐작이 가는 일인데요. 이 과정에서 67년 7월 반대학 선언이라는 게 나와요. 이는 대학이 자본주의 체제와 제국주의에 부역하는 하수인을 만드는 공장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선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류의 선언, 반대학 선언, 대학 해체 선언 이런 것들은 대부분의 나라에서 68혁명이 진행되는 가운데 공통적으로 등장한 선언이었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요. 자본주의와 제국주의에 반대한다면 당연히 대학 해체라는 자기가 딛고선 존재를 부정해야 한다는 논리로 갑니다. 학생들이 이런 논리 속에서 모든 질서로부터 자기 해방의 논리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 갔어요. 굉장히 어려운 일일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거 보니까 이탈리아가 굉장히 길잖아요. 네. 근데 저 피사 위에서부터 저 그러니까요. 아래까지 네. 그 전역에서 일을 펼쳤다는 게 정말 대단하네요. 딱 그 그림이 나오나 봐. 여행을 많이 하셔가지고. 여행 전문가시라. 고등학교 때 공부 안 하셨어요? 아, 네네네. 예, 이 학생들이 자기 안의 모순을 이렇게 갖고 있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 같은데요. 대학이 갖고 있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지만 대학이 갖고 있는 이런 자본주의적인 본질 또 기득권 이런 것은 이 기존 질서의 큰 축일 텐데 이걸 부정해야 또 운동의 정당성이 확보되고 그러면 학생이라는 자기 본질은 또 부정되고 굉장히 모순적이죠. 고민도 네. 많았을 모순이 것 같고. 그런 모순 속에서 굉장히 대학생들이 고민이 컸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자기 부정의 논리가 이제 68 혁명에서 평가에서 매우 중요한 지점이 되는데요. 자기 부정이라고 하는 것은 각 개인에게 매우 윤리적인 결단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를 들면 내가 독립운동을 한다. 예를 들면 조선시대 때 내 전 재산을 팔아야 운동이 되는 거잖아요. 지주들이. 말하자면 이 대학이라고 하는 구조에서 자본주의 체제를 부정하고 인간의 자유와 해방을 주장하는데 이 자기는 대학생이야. 이게 정말로 안 맞는 거죠. 그리고 이 대학은 그 체제를 부역하는 사람을 키워내는 공장이라고 규탄하면서 자기는 공장의 생산물이 된다? 이게 이제 안 되는 거죠. 아무렇지 않을 수가 없죠. 네. 그러니까 세상을 바꾸는 문제를 이렇게 그러면 윤리적 결단을 내려야 돼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니까 운동이 갖고 있는 이제 운동은 원래 유물론적인 철학이잖아요. 그렇죠. 이걸 이제 개인의 종교, 윤리, 도덕의 문제로 이렇게 이제 극단으로 밀어붙이면 운동이 갖고 있는 유물론적 철학의 속성과 배치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운동을 극단적으로 끌고 가게 되는 거예요. 극단적인 도덕적 관점을 요구하게 되고 이런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운동을 극단적인 관념론으로 환원시킨다는 약점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68혁명의 평가에서 한 번 더 얘기하겠지만 이런 자기 부정이 나중에 일부가 이제 적군파와 같이 극단적인 운동으로 가게 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나중에 이제 68혁명을 평가하면서 한 번 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이 논리 이게 굉장히 이제 68혁명을 볼 때 그 젊은이들의 이 관점, 고민 이런 것들이 드러나는 대목입니다. 예. 머릿속에서 계속 이제 그 직업과 관련해서 막 68혁명 캠프, 68혁명의 자취를 따라서 막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잠깐 끝날 수 있는 얘기가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철학적이고 사변적인 얘기까지 다 다뤄야 되는데 뭐 일단 나중에 하신다고 했으니까 이탈리아 혁명으로 다시 돌아가서 이야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죠. 네, 이제 방금 전까지는 67년도 이야기였고요. 이제 68년에 들어서 이탈리아 학생 운동은 더욱 격렬해집니다. 2월에 학생들이 로마 대학 건축학부 건물을 점거하게 되는데요. 베트남에서의 평화를 요구하는 행진을 벌입니다. 경찰이 진압에 나섰고 이 사건으로 인해서 소위 발레줄리아 전투라고 하는 사건이 생기는데요. 발레줄리아는 건축학부 건물이 있던 곳의 지명입니다. 발레줄리아 전투가 벌어지는데 학생들과 경찰이 충돌해서 수백 명이 부상을 당하고 저 장면 나오네요. 예, 228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체포가 되고요. 그중 지도부 10명이 구금되는데
학생들이 당연히 항의하면서 경찰서 앞에서 드디어 화염병까지 동원한 시위를 벌입니다. 경찰은 결국 구금된 학생 지도부를 석방하게 됩니다. 이 정도까지 강목동계 학생이요? 강목동계? 뭐 그렇죠. 강목 뭐 네, 학생 강목, 맞습니다. 네. 화염병 나오는데 뭐 강목이 대수겠습니까? 네. 이제 이 정도 되니까 이 뭐 매우 격렬하게 진행이 됐는데 기성 질서에 대한 공격을 상징화하게 됩니다. 그 공격으로 상징화하는 어떤 사람, 인물, 뭐 어떤 그룹 이런 것들을 이제 부르게 되는데요. OP라고 이걸 불렀어요. 그래서 기성 질서를 상징화하는 OP. 아버지, 빠드레. 이탈리아입니다. 빠드레. 예. 신부, 프레테. 예. 또 정당, 파르티토. 파르티토. 야, 예, 파르티토입니다. 티토. 네. 사장, 파드로네. 아닙니다. 파드로네. 제가 이 강세까지 이렇게 왔는데 교수, 프로페소레. 예. 이 아버지, 신부, 정당, 사장, 교수. 이게 다 앞에 자가 P인데 예, 예, 이걸 OP. 해서 5P 제거 운동을 한 거군요. 말하자면. 그렇죠. 예. 이 OP가 어떤 이제 구 질서의 상징으로 아버지를 죽여라고 그런 그렇죠. 연결되는. 그래서 그런 구호가 나왔던 거죠. 예. 예. 이탈리아 68 혁명도 그러니까 이제 결과적으로는 그 양상이 비슷한 거예요. 그럼요. 학교 안에서 시작해서 학교 밖으로 나오는데요. 근데 이탈리아의 경우에는 그 비슷한 양상 중에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학생들과 기성 노동조합 및 진보 정당 간의 연대가 비교적 이루어졌던 곳입니다. 이곳은 물론 전후 진보 세력이 빠져버렸던 보수화와 관료화로부터 이탈리아의 노동운동 또한 완전히 자유롭지는 못했지만 다른 유럽의 노동운동에 비하면 신자파 시위대에 대해서 친화적일 만한 요소들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렇네요. 뭐 앞에서 살펴보니까 전반적으로 신자파는 뭐 노동운동이나 기존의 정파운동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기득권으로 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거리를 예. 둔 거잖아요. 근데 좀 근데 달랐어요. 이탈리아는 예. 많이 달랐네요. 그러니까 이탈리아의 노동운동의 경우에는 과거 이제 무솔리니 시절에 맞서던 빨치산 시절부터 지역과 현장 중심의 자율주의적 경향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토리노 등 북부 공업지대 노동자들은 중앙노총의 지침을 넘어서 공장별로 노동자 평의회를 구성하고 노조가 아니라 노동자 평의회를 평의회. 결성해서 사측과 협상하고 이를 바탕으로 단순한 임금 인상이나 노동 조건 개선을 넘어 생산 과정에 적극 참여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능동적이고 주체적인 역할로 이렇게 나아가는 그런 운동을 했죠. 이런 기풍은 1920년대에 이미 일찍부터 형성되었던 그람시의 이론 그리고 이에 근거했던 이탈리아 노동운동과 이탈리아 공산당의 영향이 굉장히 컸던 거죠. 그래서 이제 노동조합들이 이렇게 활동을 하게 되는데 특히 이탈리아 공산당은 자본주의 사회 내에서의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정치, 사회, 문화적 투쟁의 역할을 중요시했던 그람시 사상에 매우 강한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탈리아의 정치운동이나 노동운동은 연대활동, 그다음에 커뮤니티, 헤게모니, 문화주의 이런 거에 굉장히 열려져 있던 그런 운동이었던 거죠. 그래서 유난히 이탈리아의 문화예술인과 지식인들은 이 신자파 운동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게 돼요. 자전거 도둑으로 유명한 비토리오 데시카 감독, 그다음에 장미의 이름을 썼던 작가 움베르토 에코 이런 사람들이 다 이탈리아 공산당의 지지자였고 또 신자파 운동의 긍정적인 사람들이었던 거죠. 네. 대외적으로도 이탈리아 공산당은 소련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줄곧 독자적인 스탠스를 유지하면서 56년 소련의 헝가리 침공 이후에 이 공산당에 대해서 쏟아졌던 비판을 수용해서 그래서 이탈리아는 사회주의로 가는 이탈리아의 길이라는 노선을 채택하게 돼요. 그래서 역시 스탈린주의하고 일정하게 궤를 달리하는 사회주의 노선을 천명하게 되죠. 이탈리아 공산은 이제 이런 노선을 가지고 소련과 덜 친한 나라들, 덜 친한 공산주의 국가, 또 제3세계 국가, 베트남, 쿠바, 혹은 팔레스타인 이런 나라들이나 이런 운동체들과 민족 해방 운동을 같이 모색해 나가는 그런 활동을 이탈리아 공산당이 쭉 해왔기 때문에 신자파의 운동과 바로 결합할 수 있는 여지들이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탈리아 노동운동이 상대적으로 이제 좀 힙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탈리아 노동운동 68혁명의 과정에서
전면적인 파업 투쟁을 벌입니다. 이들은 노동운동의 고유한 이 의제를 넘어서 정치 투쟁으로 나서는데요. 학생들과 연대한 시위도 자주 벌입니다. 토리노에 있는 피아트 자동차 공장 유명하죠. 이 자동차 공장의 노동자들은 파업 과정에서 베트남도 우리의 공장이다는 구호를 외쳐요. 멋진 연대를 예. 보여주네요. 반자본주의, 반제국주의 성격 투쟁을 한다라고 하는 걸 분명히 보여주는 거죠. 1969년 7월 토리노 노동자 시위에서는 노동자의 자율주의, 자주관리 요구가 나왔고요. 학생들은 이러한 노동자의 요구와 결합해서 공동 집회와 시위를 벌이기도 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탈리아 68 세대들은 적극적으로 노동 현장으로 진출하게 되고요. 이후 노동운동의 중요한 인적 기반, 이론적 기반으로서의 역할까지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탈리아 68 혁명도 69년 이후부터는 점차 수그러들기 시작합니다. 그 얘기 듣다 보니까 이제 우리하고 옛날에 비슷해요. 노학연대 이런 네, 얘기를 그럼요, 하면서 그럼요. 그렇죠. 예, 예. 노동 현장으로 간다 그러면 위장 취업을 생각하게 되잖아요. 네. 지금 여기서 말씀하셨던 그건 그런 잘 노동 현장 모르겠어요. 진출은 뭘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요걸 좀 위장 한번 취업이라기보다는 생각해봐야 되겠다. 위장 취업이라기보다는 이런 운동을 경험하면서 적극적으로 노동 운동으로 자기의 활동 공간을 옮겼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다른 나라하고는 달리 이제 신자파와 기존의 정치운동, 노동운동이 함께했던 이탈리아 68 혁명을 잠깐 들어봤는데요. 다음은 어느 나라로 이야기 이어갈까요? 이제는 이탈리아에서 영국으로 넘어갔으면 하는데 이제 1시간이 거의 됐기 때문에 잠깐 벌써요? 쉬어야 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금방이네. 잠깐 쉬었다 오죠. 벌써 53분. 네. 여러분은 지금 붉은 오늘 양경규, 나경채, 이영선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역사 속에서 오늘의 길을 찾습니다. 붉은 오늘. 혁팔 혁명은 그 주장이나 요구 그리고 투쟁의 의제나 방식 모든 나라에서 약간씩은 비슷한 과정을 거치는데요. 학교의 민주화로부터 시작합니다. 사회적인 이슈를 제기하고 이어서 국제연대 투쟁으로 나가는 방식, 또 평화적인 행진으로 시작되었다가 점거, 거리 시위 등으로 격렬한 양상으로 전개되는 행동 방식, 이런 것들이 이제 공통점이었던 거죠. 영국 또한 여기에서 큰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특히 영국은 남아공과 로디지아, 지금 이제 짐바브웨인데요. 이 로디지아의 식민 종주국으로서 제국주의 탐욕을 버리지 못하고 백인 이주민들의 원주민에 대한 인종차별을 방조했어요. 종전 후에도 독립을 요구하는 원주민들의 독립투쟁을 탄압하고 있었기 때문에 학생들은 줄기차게 이런 문제를 제기합니다. 1966년 런던 정경대 학장으로 인종차별의 책임이 있던 월터 애덤스가 지명되자 반대투쟁이 진행되었어요. 67년에는 학원 민주화와 국제연대를 의제로 삼아서 레스터, 에식스, 브리스틀, 에스턴 등지의 대학에서 점거투쟁이 벌어집니다. 68년 3월에 시작된 베트남전 반대투쟁은 미국 대사관 공격투쟁으로까지 나갑니다. 경찰과 당연히 격렬하게 충돌했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양상을 보면 비슷해요. 비슷한데 영국의 68 혁명엔 다른 나라와 구별되는 특징이 또 하나 있는데요. 다른 나라에도 이런 특징이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영국은 비교적 뚜렷하게 나타나는 특징인데요. 영국의 68 혁명은 다른 나라가 학생 중심 혹은 학생과 노동자의 결합으로 진행되었다면 학생을 포함하는 당대의 젊은이들이 좀 참여하는 소위 청년 투쟁의 형식이 강했다는 거죠. 이런 흐름은 당연하게도 정치적 변화라는 측면보다는 새로운 청년 세대의 문화로 귀결되는 모양을 빚게 됩니다. 영국에서는 출판, 음악, 디자인, 연극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문화적 창의성을 매개로 해서 정부에 대한 저항과 비판을 전개했습니다. 이러한 흐름은 보통 이제 하위 문화 혹은 반문화 이렇게 이제 이름이 붙여지는데요. 이런 흐름들은 제한 없는 자유, 해방, 평화라는 가치를 추구했고 여기서 이제 좀 더 나가서 마약의 자유로운 사용, 그다음에 프리섹스,
자유로운 공동체 운동 이런 것들로 이제 나가게 되죠. 그래서 이제 미국이나 뭐 영국이나 이쪽을 중심으로 형성됐던 히피 문화라고 하는 게 바로 이제 이렇게 형성이 되는 거죠. 네. 60년대 후반에서 70년대 초를 풍미했던 히피족은 바로 이런 문화운동의 결과였다 이렇게 보고요. 물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런 흐름이 영국에만 고유한 것은 아니었지만 어쨌든 이제 영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런 특징이 좀 더 강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영국의 68혁명은 결과적으로 이제 결론적으로 상대적으로 다른 유럽 나라에 비해서 정치적 성격이나 대중적 기반이 아주 넓지는 않았고 운동을 비롯한 사회운동과의 결합도 약했지만 사회 문화적으로는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낸 혁명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70년대가 너무 어렸었기 때문에 기억은 안 나지만 이런 느낌이 있어요. 히피. 저한테는 히피 청년들, 선배들, 그러니까 아저씨처럼 보이는. 근데 지금 이렇게 보다 보니까 히피의 정신은 갖고 오지 않고 껍데기만 갖고 왔다. 그럴 수 이런 있죠. 네. 생각이 듭니다. 네, 힙합 문화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네. 지금 보니까 이게 투쟁의 양상이 굉장히 비슷한데 왜 소설도 좋은 소설들도 보편성과 또 각각의 특성을 갖고 있는 것처럼 여기도 68혁명도 전체를 아우르는 그런 공통된 특징이 있다면 또 나라마다의 고유한 특징을 이렇게 챙겨보는 게 굉장히 의미 있는 그렇죠. 일인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다음은 또 어디를 볼 수 있을까요? 네, 이제 뭐 하나하나 다 들여다보면 끝이 없겠습니다만 그래도 빼놓을 수 없는 나라가 미국인데요. 미국의 68혁명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미국 학생운동에 두 가지 축이 있었는데요. 흑인 민권운동 그리고 베트남전 반대 투쟁 두 가지 축이 있었는데 이미 뭐 말씀드렸다시피 1964년에 버클리 자유언론운동에서 확인한 바 같이 학생들은 한편으로는 대학의 민주화 또 학교에서의 인종차별 문제를 제기하면서 투쟁에 불을 붙인 이후에 당시 미국 사회를 달구었던 흑인 민권운동에 적극 참여하는 형태로까지 나갑니다. 학생들은 학생 비폭력 조정위원회, 인종평등회의를 조직하고 그 이후에 자유승차단 운동, 또 흑인 선거권 운동에 적극 결합하고 흑인 민권운동의 가장 역동적인 주체로서 역할을 해나가게 됐는데요. 이 또 한 축은 베트남전 반대 투쟁이었습니다. 이 전쟁은 미국 사회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 투쟁은 좀 어려웠을 것 같아요. 격렬했죠. 전쟁이니까. 네, 격렬하고도 폭이 넓었죠. 영향도 컸고요. 이 베트남 전쟁으로 미국의 국제적인 평판이 당연히 바닥을 쳤겠죠. 그렇죠. 국내에서는 미군이 베트남에서 저지른 온갖 폭력, 또 참전한 젊은이들의 트라우마가 불러온 정신적 공황, 이로 인한 사회적 혼란으로 미국 학생들이 이 문명 민주주의를 내세운 전통적 가치가 붕괴된 자신들의 나라에 대해서 또 이를 수행하는 정치 권력에 대해서 또 이런 야만이 지배하는 사회 질서 속에서도 자본주의 풍요만을 쫓는 기성세대에 대해서도 전면적인 저항을 주장하면서 거리에 나서게 됩니다. 그 중심은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민주사회를 위한 학생들 SDS라고 하는 조직이었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제 미국의 학생운동 68혁명은 그래서 이제 1968년에 들어서면서 이념적으로나 운동의 방식에서 있어서나 변화가 생겨나게 됩니다. 1960년대 내내 비교적 평화로운 비폭력 운동의 기조를 그나마 유지했었습니다만 68년 들어서 이러한 운동은 이념적으로는 체제 자체에 대한 공격을 선언한 급진적인 정치운동으로 투쟁의 방식에 있어서는 그동안의 비폭력 방식을 벗어나 격렬한 충돌을 빚는 물리적 투쟁의 양상으로 나가기 시작합니다. 이런 변화를 촉발시켰던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1968년 초에 있었던 북베트남의 텟 공세가 준 영향이 굉장히 컸고요. 네. 또 하나는 그동안 시종 비폭력을 주장했던 마틴 루터킹 목사의 암살 사건도 이게 폭력적인 운동으로 전환하는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런 일련의 흐름 속에서 자본주의 체제에 대한 전면적인 전복과 사회문화적 일상에서의 혁명을 주장하면서 애비 호프먼과 제리 루빈이라고 하는 사람이 결성한 국제청년당 그리고 이미 1966년 바비 실과 휴이 뉴턴이 비폭력 흑인 민권운동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총을 들 수 있다. 방어적인 무장투쟁을 주장하고 흑인 독립국가를 내세우면서 결성한 블랙팬서당 이런 그룹들이 등장하면서 학생운동의 급진적인 흐름에 더욱더 불을 붙이기 시작합니다.
네, 바로 이제 이런 흐름의 연장선에서 학생들의 시위는 1968년 4월 콜롬비아대 점거투쟁에서 격렬한 투쟁의 양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대학 당국은 베트남 전쟁을 군사적으로 지원하는 미 국방부 연구 용역을 수행하면서 반전 시위대의 불만을 샀는데요. 여기에 흑인 거주지인 할렘 바로 옆에 이 도시에 대한 어떤 계획과는 어울리지 않게 학교 체육관을 짓겠다라고 임의적으로 이렇게 발표를 하게 됩니다. 흑인 민권운동가들 또한 반대 운동에 나서게 되는데요. 마틴 루터 킹 목사가 암살당한 것도 바로 4월인지라 두 운동은 자연스럽게 만나고 연대하게 됩니다. 두 운동 단위가 함께 힘을 합쳐서 학내에서 점거투쟁을 벌이게 됩니다. 이 투쟁은 대학 당국이 결국에는 체육관 건설 계획을 철회하고 또 국방부 용역연구와의 단절을 선언하면서 승리로 마무리됩니다. 콜롬비아대 점거투쟁은 학생 자치운동과 흑인 민권운동 이 두 운동 연대의 전형이 되고요. 이후 미국 대학가 전역에서 비슷한 연대 투쟁으로 확산되게 됩니다. 네, 기니까 좀 정리해 볼까요? 그러니까 미국의 학생운동, 신좌파 운동의 이념적 급진화, 비폭력 운동의 변화, 그리고 그 연장선에서 점차 격렬해지는 미국의 6.8혁명의 흐름, 또 이러한 흐름에 영향을 준 블랙팬서당과 마틴 루터 킹의 암살 이런 사건들이 언급됐는데요. 블랙팬서당은 저한테는 어떤 점이 신선했냐면 우리가 당 그러면 뭐 노란, 뭐 연두, 뭐 이렇게 좀 밝고 다 그러잖아요. 아니면 혁명의 색깔, 붉은색, 검정색 이거는 네. 굉장히 충격으로 다가왔었어요. 워낙 또 유명한 사건이고 이러니까 좀 부연 설명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블랙팬서당이 여전히 또 언급되고 있고 활동하고 있으니까 지금도 하고 있죠.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블랙팬서당 이야기하고 마틴 루터킹 암살 뭐 이 두 사건을 그냥 넘어가기 뭐하니까 블랙팬서당 이야기는 제가 좀 해볼게요. 블랙팬서당 이야기는 이미 한번 했어요. 붉은 오늘에서도 한번 다루기는 했습니다. 에피소드 42번째 자기 앞에 생의 작가 로맨가리를 이야기하면서 에밀 아자르죠. 로맨가리를 이야기하면서 그의 부인인 할리우드 영화배우 진 세버그가 블랙팬서당의 지지자였고 그래서 FBI 공작으로 결국 진 세버그가 자살로 삶을 마감하게 되는 일이 있었다라는 얘기를 그때 했었는데요. 미국 흑인 인권운동은 크게 보면 두 가지 흐름이 있습니다. 하나는 흑백 통합주의에 입각한 흑인과 백인의 공동체로서 미국 안에서 평등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흐름이 있었습니다. 바로 마틴 루터 킹을 중심으로 비폭력 노선에 입각한 흑인 민권운동의 흐름이 바로 이런 흐름이고요. 또 하나의 흐름은 흑인 민족주의에 입각한 운동으로 백인과의 통합을 통한 하나의 나라가 아니라 흑인 민족주의에 입각해서 흑인만의 나라를 추구하는 운동이 생겨납니다. 당연히 이 운동은 백인에 대한 폭력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갖고 있었죠. 이 운동의 입장이 바로 말콤 X였는데요. 이 말콤 X가 1965년 암살당하게 되고 그러자 그 흐름을 이어서 말콤 X가 주장했던 흐름을 이어서 1966년에 결성된 흑인 민권운동 조직이 블랙 팬서당이었습니다. 지금 저 창립자 2명이 나오는데요. 멋지네요. 이들은 조직의 이름처럼 검은 표범 무늬의 가죽 점퍼를 입고 다녔습니다. 블랙 팬서당이잖아요. 초기에는 흑인 민족주의 관점을 갖고 출발했지만 이내 마르크스주의와 마오주의의 영향을 받고 그 기본적인 입장을 흑인에 의한 계급혁명으로 정리한 단체였습니다. 이들은 계급의제, 노동문제, 빈곤문제를 강조하면서 진정한 흑인 해방을 하려면 대다수 흑인들이 놓여있는 물질적 조건을 변화시켜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흑인의 공동체, 흑인 국가를 지향해야 한다. 그리고 실제로도 이런 것들을 실현하기 위해서 빈민가 흑인 아이들을 위한 급식소, 타가소, 보건소, 공부방을 운영하면서 일종의 이제 흑인만의 미니 복지국가를 그런 공동체를 그런 돌봄 체제를 만들어가는 것을 시도해 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단체는 미국 입장에서 보면 흑인 민권운동, 미국 내에서 평등하게 살자 이것도 참 귀찮기 짝이 없는 일인데 흑인만의 나라를 세우겠다. 이건 거의 혁명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단체는 미국 입장에서 보면 정말 반체제 단체고 반드시 제거해야 되는
그런 기관이에요. 내란 아닙니까 내란? 네. 블랙팬서당의 이런 기조는 비폭력 운동으로 어떤 것도 해결할 수 없었던 흑인 민권운동이나 네. 기성질서의 전복을 꿈꿨던 미국 68세대에게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맨날 시위만 하면 그렇겠네요. 뭐해. 네. 예. 네. 저렇게 총을 들어야 된대라고 얘기하는. 그래서 미국 68세대에 큰 영향을 미치면서 바로 이 68운동이 급진화시키게 되는 거죠. 이 블랙팬서당은 오늘날에는 이제 자신의 입장을 좀 확장해서 그동안 흑인만의 이런 거에서 무지개 연대라고 이름을 붙이면서 히스패닉, 아시아계 그리고 아메리카 원주민 심지어는 백인 빈민과 노동자들까지 끌어안는 범인종 연대를 통해 자본주의적 인종차별을 철폐하겠다. 최근의 입장이 이제 이런 입장으로 운동을 하고 있는 단체, 그게 블랙팬서당입니다.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흑인 사회 내에서도 결국 계급 질서가 존재하고 자본주의 내에서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런데 특정 인종에 의한 혁명이라니 이건 좀 굉장히 낯설게 느껴지네요. 뭐 여기 보면 이제 체딕 보즈만이 주연했던 블랙팬서 얼마 전에 네. 개봉된 이렇게 그렇죠. 사실 소개가 되어 있는데 이거는 블랙팬서 1이잖아요. 네. 지금 블랙팬서 3까지 나왔잖아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마블 영화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제 슈퍼 히어로와 흑인 민권 운동을 결합시켰다는 점에서 네. 다른 마블 영화는 다른 좀 묘미도 있고, 네. 그리고 또 이 주연 배우가 2020년에 돌아가셨죠. 보니까 네. 사망했더라고요. 네. 요거랑 킹 목사 사건을 좀 연결해서 네. 정리를 한번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킹 목사 넘어가기 전에 잠깐 블랙팬서당을 다룬 영화 또 있어요. 이제 미나리가 아카데미 작품상 후보에 올라갔을 때 경합했던 영화가 유다 그리고 블랙 메시아라는 네, 영화인데요. 맞아요. 예. 둘 다 수상에 실패하고 노매드랜드가 이에 작품상을 받게 되는데요. 이 유다 그리고 메시아는 블랙팬서당의 일리노이 지부장으로 암살당했던 프레드 햄프턴의 일대기를 다룬 영화였습니다. 블랙팬서당이 추구한 흑인 민권운동의 방향을 이해하고 동시에 미국 정보당국이 어떻게 이 블랙팬서당을 깨려고 들어왔는지를 볼 수 있는 영화니까 한번 뭐 기회가 되시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작품상까지 받았으면 개봉할 만도 한데 우리나라에서 개봉은 안 한 것 같더라고요. 이거 저는 봤는데 개봉관에서 물론 안 보고 네네 개봉은 아니고 필름만 그랬나 그렇게 보네. 돌아다녀요. 네. 저는 미나리, 유다 그리고 블랙 메시아, 네. 블랙팬서 네. 뭐 다 봤는데요. 다 재밌습니다. 재밌어요. 개인적으로 블랙팬서는 와칸다 포에버 2는 망했죠. 1편이 재밌습니다. 네, 아무튼 그렇고요. 마틴 루터 킹 암살 사건 이거는 제가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68년 4월 4일이었습니다. 당시 마틴 루터 킹은 흑인 청소 노동자들의 파업을 지원하기 위해 테네시주 멤피스를 방문 중이었어요. 당시 그는 이곳에서 빈민과 노동자의 권리를 옹호하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행진을 조직하러 거기에 간 건데요. 거기서 백인 우월주의자 제임스 레이가 쏜 총에 사망하고 맙니다. 당시 암살이 단독 범행이었는지 아닌지는 여전히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고요. 일부는 당시 레이가 킹을 눈의 가시로 여기던 FBI 같은 정부 기관이나 또는 KKK와 같은 인종주의자 집단의 사주를 받았을 것이다 라고 하는 주장도 있습니다. 다만 레이의 단독 범행으로 결론은 났습니다. 킹이 사망했다는 소식이 미국 전역에 퍼지자 사람들은 당연히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매우 큰 존경을 받았던 인물이기 때문이죠. 미국 100개 도시에서 흑인들이 주도하는 폭동과 항의 시위가 발생했고요. 이후에 원래는 흑인 민권운동의 주류가 끈질기게 유지해온 비폭력 운동은 방향 전환이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흑인 민권운동에서의 블랙팬서당의 출현, 또 킹의 암살은 급진화되고 있던 신자파 운동과 결합하면서 그 이후에 미국 68운동은 행동을 수반한 급진적인 운동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 급진적인 운동에 이제 이 두 사건이 있는데요. 또 하나의 사건도 뭐 언급을 하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이제 영향을 미친 사건인데 역시 암살 사건인데요. 당시 민주당의 가장 유력한 대선 후보였던 로버트 케네디가 1968년 6월 그렇죠. 15일에 네. 암살당하게 됩니다. 존 F 케네디 대통령의 동생이었고
법무장관이었던 이 로버트 케네디는 민주당 내에서 비교적 개혁적인 인물로 평가가 됐고요. 흑인 민권 운동을 비롯해서 미국의 사회 운동에 대해서 친화적이었고 그리고 베트남전을 종식시키겠다고 주장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로버트는 그래도 좀 괜찮지 않아? 라는 인식이 흑인 민권 운동가들이나 반전 활동가들에게도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로버트 케네디를 통해서 제도권 내에서 뭔가 좀 해볼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런 기대라도 있었는데 로버트 케네디가 암살당하면서 온건한 운동을 통한 협력을 생각했던 사람들조차도 이제 다 텄어. 총 드는 수밖에 없겠구만. 더 이상 제도 정치권에 기댈 것은 없어. 비폭력 투쟁으로 이룰 수 있는 건 없을 것 같아. 이런 정도라면 총 들자고 이런 인식이 크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암살 사건 또한 이후 운동을 급진화시킨 배경 중에 하나였다라고 하는 것을 첨언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굉장히 굵직굵직하고 큰 사건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런 흐름 속에서 미국에서의 68 혁명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점점 이제 흥미로워집니다. 네. 네, 이제 이런 흐름들이 모아지면서 한 곳에서 격돌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바로 8월에 시카고였습니다. 대통령 후보를 뽑는 민주당 전당대회가 시카고에서 열리게 됩니다. 이해 대통령 선거는 베트남전과 흑인 민권운동의 향방을 결정하는 중대한 선거였어요. 당연하게도 모든 운동단체들이 이 대통령 선거에 맞춘 강력한 투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공화당은 닉슨으로 후보가 정리가 되었고 민주당은 로버트 케네디가 암살당하면서 허버트 험프리가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었습니다. 이 허버트 험프리는 베트남 전쟁을 주도한 민주당 그리고 이 방침을 변경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한 험프리가 학생들의 주요 타겟이 되는데요. 민주당에 항의하는 수만 명의 시위대가 이제 시카고에 집결하게 되는 것이죠. 시위대는 민주당을 조롱하는 퍼포먼스로 페가수스라는 이름의 돼지를 대통령 후보로 선출하고요. 예, 민주당 전당대회 장소로 행진을 시작했습니다. 우리 대통령 후보와 니네 대통령 후보 한번 붙어봐. 그러면서 돼지를 앞세운 거죠. 예, 시위 진압을 위해서 경찰과 주방위군이 공격이 시작되었고 삽시간에 시카고시는 아수라장으로 변하게 됐습니다. 이 시위는 흑인 민권운동 그룹 또 SDS를 중심으로 한 베트남전 반대 학생운동 그룹 또 소위 제한 없는 시민권의 자유를 외친 국제청년당, 기존의 모든 사회적 질서에 대한 반문화를 주장한 히피와 문화예술가들, 블랙팬서당 등 모든 세력이 함께 했던 시위였고요. 이 시위는 결국 경찰과 주방위군의 폭력적인 진압으로 끝이 납니다. 시위대는 목적 달성을 하지 못한 거죠. 그렇네요. 이 사건 되게 이제 미국에서는 유명한 사건이고요. 또 이 사건이 유명해진 이유는 이 사건 이후에 체포 구금된 사람들에 대한 재판이 미국 전역을 좀 떠들썩하게 이슈로 끌고 가게 됩니다. 이 사건에서 이후 미국에서 소위 이 사람들 7명의 재판이 벌어지는데요. 이 사람들의 고유명사가 소위 이제 시카고 세븐이라고 하는 고유명사가 붙게 됩니다. 시위에서 체포되어 재판을 받은 7명인데요. 정확하게는 8인이었습니다. SDS의 전국 의장이었던 톰 헤이든, 그리고 미국의 국제청년당을 창립했던 애비 호프만과 제리 루빈, 이런 7인과 혐의를 억지로 붙여서 한 사람이 또 있었는데요. 그게 바로 블랙팬서당의 창시자이자 리더였던 바비 실을 묶어서 바비 실은 민주당 재판 때문에 온 게 아니라 다른 곳에서 사람을 죽이고 왔다라고 하는 이 소위 살인 혐의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같이 묶어서 재판을 하게 됩니다. 이들에 대한 재판은 그 자체로서 당대 비극의 기득권이 보이는 인식과 이에 맞서는 사회운동의 논리, 그리고 국가폭력의 부당함이 충돌하면서 미국 사회 현실을 그대로 드러나게 됩니다. 미국 전역에서 이제 이슈가 되는데요. 결국 이들은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미국 68 혁명 세대의 인식, 그리고 기성세대의 인식, 이런 것들이 어떻게 충돌하는지를 이 재판을 통해서 적나라하게 미국 국민들에게 보여주게 되죠. 오늘 영화 얘기가 이제 계속 연결이 되는데요. 이것도 그 트라이얼 오브 더 시카고 7 해가지고 뭐 굉장히 많이 회자됐던 영화인데 뭐 해석하자면 7인의 재판 뭐 이 정도 되겠죠. 그 영화에서 이 인물들이 법정을 조롱하는 모습 이런 게 되게 재밌어요. 네, 우리한테도 낯설지 않은 건데 여기에서 우리가 그 미국의 신좌파들의 태도와 또 문화 이런 것들을 아주
지금 실감나게. 실감나게 볼 수 있는 영화라 추천해드리고 싶고요. 또 거기 나오는 SDS 전국 의장 톰 헤이든 이 사람은 실제로도 또 하원 의원, 상원 의원을 여러 차례 했다고 하죠. 그 이후에 그렇게 예. 됐죠. 예. 우리도 뭐 그런 사례들이 있는데 운동권이었다가 나중에 정치인으로 되면서 그 다음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요. 또 톰 헤이든이 유명한 이유는 또 이것뿐만이 아니라 그 반전 배우이자 여성 운동가였던 전쟁 중인 1972년에 북베트남 하노이를 방문하기까지 했던 그 제인 폰다하고 네. 결혼했죠. 그 별명이 네. 하노이의 제인이잖아요. 제인 폰다의 별명이. 그 사진이 이제 북베트남 탱크 위에 올라서 있는 사진이 있는데 어쨌든 네. 네, 제가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배우는 제인 폰다입니다. 네. 네, 아무튼 안 보신 분들은 오늘 언급됐던 영화 특히 이거는 꼭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트라이얼 오브 이 영화는 시카고 세븐은 볼만해요. 여러모로 그 인식을 보는 데 있어서 매우 느낌이 올 겁니다. 네. 제인 폰다는 진짜 세기의 이 연인이었는데 제가 그래가지고 톰 헤이든이라는 사람의 질투했어요? 얼굴을 한번 확인해봤는데 별로죠. 네. 여기까지 여자는 하겠습니다. 꼭 외모를 보진 않습니다. 남자는 달리. 하겠습니다. 더군다나 또 제인 폰다의 아버지는 또 미국 아, 영화계가 그럼요. 나온 네. 최고의 그쵸. 배우 중에 네. 또 하나잖아요. 헨리 폰다라고. 네. 뭐 어쨌든 이제 미국 68 혁명은 유럽 국가와는 달리 1970년대 초반까지 지속되는 양상을 보이는데요. 그 동력이나 대중적 열정은 많이 약해지지만 베트남전과 흑백 차별이라는 문제가 여전히 미국 내 최대 현안으로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네. 또 하나의 특징은 미국의 68은 사회 문화적인 측면에서 또 일상에서의 기존 질서에 대한 저항이라는 측면에서 다양한 방식의 사회운동, 문화운동으로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뭐 히피나 이피 뭐 이렇게 말하는 청년층의 형성, 또 마약과 섹스의 자유 등을 체제에 대한 거부로 내세우면서 정치적 거부, 문화적 거부로 연결해간 일련의 흐름이 이 운동 과정에서 만들어졌고요. 이 이야기는 나중에 또 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가질 때 더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지금 나중에라고 말씀하신 거 계속 그 네. 메모를 중간중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프랑스도 나중에 한다고 아까 하셨고 네. 미국은 여기서 잠깐 일단락을 하고 다음 나라로 넘어가 볼까요? 네, 일본 얘기하겠습니다. 오, 흥미롭네요. 일본은 학생운동에 대해서 에피소드 33 전공투에서 2부 4시간에 걸쳐서 자세히 얘기했기 때문에 오늘 그걸 또 다시 또 다 소개하기는 어렵고요. 간단하게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의 학생운동은 이제 종전 직후부터 시작되는데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천황제라는 고루한 사회체제가 있었고 또 패전했고 또 전후 미국의 주도하에 강요되는 자본주의 체제가 강요되고 있었고 패전국이 겪어야 했던 경제적 빈곤 거기다가 파시즘의 잔재까지 남아 있었던 이런 것들이 이슈가 되면서 사회 변혁 구체적으로는 반미와 반자본주의를 축으로 한 전통적인 사회 변혁 운동이 종전 직후의 일본 학생운동의 색깔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운동은 자연스럽게 일본의 좌파 정당인 당시의 사회당, 공산당과의 관계를 맺으면서 이렇게 진행이 되게 되죠. 그래서 주요한 투쟁 과제는 학교 안에서는 학원 민주화, 학생의 정치활동 보장 등으로 나타나고 학교 밖의 투쟁으로는 미국에 대한 종속을 거부하는 반미 투쟁, 자주적인 사회주의 체제 건설 투쟁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운동을 전개해 나갑니다. 그러니까 꼭 똑같다고는 할 수 없어도 각 학교의 학생자치운동 연합체였던 전일본 학생자치의 총연합 전학년이라고 하는데요. 전학년이 운동의 주체였고 내걸었던 의제도 7, 80년대에 우리 학생운동의 의제와 비슷한 거죠. 전대협이나 한총련을 중심으로 내세웠던 반미의 문제 또는 뭐 노학연대의 문제, 뭐 사회의 변화 이런 측면에서 대체적으로 이제 이런 운동, 전통적인 학생운동이랄까 아니면 뭐 그런 형식이 굉장히 강했는데요. 이런 방식의 운동은 그 주체와 노선이 1960년대로 넘어가면서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여기도. 예. 그럼 뭐 미국이나 유럽하고 비교해서는 어때요? 네, 일본의 학생운동은 세 가지 측면에서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미국의 종속된 정부의 탄압이라는 측면, 또 스탈린주의에 입각한 소련의 방침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한 것으로 평가되는 공산당의 행태에 대한 어떤 비판이라고 하는 측면, 또 기득권 정당의 권력 분점 체제로 정착된 55년 체제에 대해서 학생 그룹이 실망했다고 하는 측면,
이 세 가지 측면을 함께 이 관통하면서 기존의 좌파 정당에 대한 종속을 학생운동이 끊어버리고 독자적인 영역으로 나가기 시작합니다. 여전히 미군 군사기지화를 반대하고 또 대미 종속경제에 반대 등을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입장을 같이 하기도 하지만요. 1960년에 있었던 미일 안보조약 개정 반대 투쟁, 소위 안보 투쟁을 기점으로 해서 기존의 사회당, 공산당은 학생들의 급진적인 노선과 투쟁 방식에 선을 긋기 시작해요. 그리고 일본 학생운동은 그 이후에 점점 독자적인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대단하죠. 네. 네. 안보 투쟁 정말 장면입니다. 대단합니다. 네. 아무튼 이렇게 해서 독자적인 길을 걷기 시작한 학생운동과 또 연대 투쟁을 진행해 왔던 노동운동 또한 1960년대 들어서면서 이제 뭐 자본주의가 완연히 정착하게 된 거죠. 노동운동 입장에서도. 네. 또 패전국으로서는 놀라운 수준으로 경제 발전을 계속하게 됐고 일정하게 노동자들에게 경제적 안정이 찾아오면서 이들이 체제 내화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노동운동도 학생운동과는 거리감이 생깁니다. 이런 상황에서 학생운동은 독자적으로 반미 투쟁을 벌이고 또 제국주의 미국에 의해 저질러진 베트남전 반대 투쟁을 세계의 여러 청년들과 함께 벌여나갔던 거죠. 그렇지만 1960년 안보 투쟁은 실패합니다. 이 안보 투쟁 실패로 인해서 동력이 크게 소진되고요. 그 이후에 분열에 분열을 거듭하면서 학생운동 내 분파 싸움으로 60년대 중반으로 넘어서면서 그 동력이 크게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일본 학생운동은 이쯤 돼서 이게 이제 일정하게 동력도 소진되고 수그러들만 할 때 새로운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는데 일단의 학생들이 등장하는데요. 소위 논폴이라고 일컬어지는 학생들이 등장합니다. 논폴이, 난폴리틱인데요. 일본 사람들은 이 영어를 이런 식으로 줄여서 하잖아요. 텔레비전이란 말을 텔레비라고 텔레비. 하듯이. 그러니까 텔레비라고 하는 말은 세계 어디에도 원래 없는 못 말이에요. 알아들어요. 예. 네. 그러니까 난폴리틱을 런폴이라고 부르면서 글자 그대로 정치적이지 않다. 비정치적인 학생들이란 뜻인데요. 1950년대 60년대 내내 공산당과 사회당과 연계된 분파 중심의 전학년 운동은 정치적인 사안에 매몰되면서 이제 그 주장의 정당성은 있었지만 학생 대중이나 또는 일반 국민들과 유리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1960년 안보 투쟁에 열정적으로 참여했던 일반 학생 대중은 투쟁의 패배로 좌절한 데다가 운동은 운동권 학생들만 계속 저렇게 주도해서 하다 보니까 점점 멀어지기 시작한 거죠. 그렇게 되면서 운동권 중심의 운동이 이제 1960년대 중반으로 수그러드는데 이 수그러드는 시기에 또 학생 운동이 결정적으로 타격을 입게 되는 건 우치게바라고 하는 이제 우치는 일본어로 우치, 집 또는 안내자 쓰는 내 이런 뜻인데요. 우치 게발트는 독일의 게발트라고 하는 투쟁, 격돌이라고 하는 독일어입니다. 내부 충돌, 격돌 이런 거죠. 그래서 소위 분파끼리 서로 사람을 죽이고 때려잡고 하는 뭐 우리로 따지면 무슨 파가 무슨 파하고 전쟁을 치르는 마치 조폭들처럼 그렇네요. 이런 폭력과 린치, 살인도 서슴지 않는 분파 충돌이 계속되고 이게 신문에 계속 보도되고 사람이 수도 없이 죽고 계속해서 학생들이 또는 뭐 이 운동하는 사람들끼리 서로 죽이고 막 이러니까 대중적 기반이 점점 약해져 간 거죠. 이러한 때에 학생들의 현실적인 문제를 중심으로 놓은 논포리들의 투쟁이 시작됩니다. 1965년 와세대 대학 투쟁, 그리고 이어지는 다카자키 경제대학, 메이지 대학, 주오 대학 이런 학내 투쟁이 1967년까지 연이어서 진행됩니다. 주요한 이슈는 부정입학 반대, 학교 시설 확대, 학비 인상 반대 이런 것들이 주요한 의제였습니다. 옛날에 총학생회장 선거 때 네. 운동권과 비운동권의 그 공약을 보면 이런 데서 차이가 그렇죠. 나잖아요. 이렇게 출발해요. 근데 이게 또 어떤 거하고 비슷하냐면 유럽하고도 비슷한 거죠. 유럽도 학교 내에 이런 문제로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투쟁은 초기에는 여전히 학교 밖 투쟁에 전력을 다하는 기존 운동권 투쟁에 비해서 저것들 뭐 하는 거야? 약간 이런 분위기였고 큰 이슈도 되지 못했지만 장점은 학내에서는 있었죠. 또 전체 얘기가 학생 있었겠네요. 대중이 참여했다는 점에서 그리고 학내 문제를 놓고 일부가 바리케이트를 치고 학생 자치의 해방구로 만들면서 학교 안에서 학내 투쟁하게. 문제인데 굉장히 투쟁적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일본 학생운동의 새로운 전환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일본의 학생운동은 유럽과 미국에서 진행되어 오는 학생들의 저항운동과 비슷한 궤도에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죠. 미국과 유럽의 운동도 학내 운동으로 시작한 거잖아요. 그러면서 학교 밖의 문제로 가게 되고 우리 학교 안의 문제가 결국 학교 밖의 문제로부터 비롯된 거라는 인식을 가지면서 6.8이라고 하는 것이 벌어졌듯이 일본도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침내 1968년에 들어서면서 자유와 회방, 기성 질서에 대한 전면적인 전복이라는 의미를 담는 투쟁으로 이제 68년부터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 투쟁은 도쿄대와 니혼대라고 하는 이 두 개의 대학에서 터지면서 전면화되기 시작합니다. 되게 흥미롭네요. 그러니까 아까 앞에서 있었던 그 베를린 자유대학, 컬럼비아 버클리. 대학 이렇게 연결할 수가 있네요. 네. 프랑스에는 또 비슷한 대학이 뭐가 있어요? 소르본느 대학? 낭테르 대학과 소르본느 소르본느. 대학이 예. 이제 예. 그런 거죠. 예. 책 한 권이 생각나요. 이제 뭐 나의 1960년대라는 책을 제가 몇 년 전에 읽죠. 아주 인상 깊게 읽었는데요. 그런 야마모토 요시타카? 네. 예. 전공투 의장이었죠. 네, 요 책 한번 그 안 읽어보신 분들은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어쨌든 계속 말씀을 드리면요, 도쿄대 니혼대 투쟁을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968년 1월 29일 도쿄대 의학부의 전 학생이 학사과정에 대한 학교 측의 일방적인 재편 시도에 맞서서 동맹휴학을 들어가면서 도쿄대 투쟁이 시작됩니다. 이들은 바리케이트를 치고 건물을 점거하면서 여름까지 투쟁을 지속하는데요. 이후에 경찰 기동대와 일진 일퇴의 공방전이 바리케이트를 중심으로 진행이 되고 이 투쟁은 의학부 투쟁에서 도쿄대 전체 투쟁으로 확산됩니다. 바리케이트 안은 학생들에게는 해방구이자 꼬민이 된 거고요. 학생들은 이 공간을 일상의 혁명 공동체로 만들어 갑니다. 매일같이 토론하고 공동 결정하고 공동 행동하고 생활을 함께 하는 것이죠. 니혼대 투쟁은 1968년 5월 21일 부정 입학과 또 학교 공금 43억 원을 유용한 사건에 대해서 학생들이 들고 일어나면서 시작됩니다. 니혼대 학생들은 학교의 죽음을 선포하고 바리케이트 투쟁을 시작하면서 총장 사퇴를 요구하고요. 그 이후에는 도쿄대하고 비슷하게 기동대와 공방전을 펼치고 이 투쟁이 9월까지 지속됩니다. 이 두 대학의 투쟁을 주도한 것은 소위 기존 학생운동을 이끌었던 분파들이 아니라 학생 대중의 자발적 참여, 또 특정한 지도부가 없는 자연 발생적인 투쟁이었습니다. 두 대학의 투쟁은 그 이전에는 전혀 볼 수 없었던 새로운 학생운동의 모습이었고요. 투쟁의 중심은 소위 논폴이라 일컬어지는 무당파 학생 대중들이었죠. 기존의 학생운동 분파들도 참여는 했지만 투쟁의 중심은 분명히 운동권 분파가 아니라 일반 학생 대중이었다. 뭐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 시대와 지역이 달라도 약간의 공식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럼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전국으로 확산되고 그 다음에는 뭐 투쟁 공동체가 생기고 그렇죠. 이런 역시 방식으로 가겠죠. 운동권 출신이라서 이렇게 투쟁을 잘 하네요. 몰라요. 요새는 트위터, 페이스북 이런 게 있지만 어. 이때는 뭐 인터넷 뭐 소위 삐삐도 없었던 시절인데 그렇죠. 네, 놀랍죠. 이렇게 되면 이제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공동 투쟁체가 만들어지게 되죠. 이런 새로운 운동의 이 흐름을 확산하면서 니혼대에서는 5월 27일에 도쿄대에서는 7월 5일에 전학 공투회의라는 게 결성됩니다. 이게 우리가 흔히 아는 일본의 전공투라고 전공투. 하는 겁니다. 네. 근데 이 조직은 종래 운동단체하고는 달랐습니다. 지도부가 없는 학생들의 직접 민주주의로 움직이는 조직이었습니다. 기성의 권위와 질서를 거부한다면 개인의 자유로운 참여가 철저히 보장돼야 되는 조직이지 누가 누구를 끌고 가는 조직이어서는 안 된다. 이게 이제 정확했다는 거죠. 여하튼 이후 일본의 학생운동은 이 전공투를 중심으로 진행되게 되는데요. 그동안 계속되어 온 개별적이었고 산발적이었던 학원 자치를 위한 투쟁이 하나의 전 일본의 보편성을, 모든 대학의 보편성을 이제 획득하는 계기를 바로 이 니혼대와 도쿄대 전공투가 만들어낸 거죠. 대단합니다. 그것은 바로 모든 기성의 권위주의에 대한 저항이었고 허구적인 민주주의에 대한 폭로였다. 무엇보다도 대학이 모든 권위와 지배계급의 온상이며 거점이 되고 있는 현실에서 학원 자치투쟁이라는 게 바로
적의 심장을 공격하는 투쟁이다라는 공감대를 만들어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니혼대 도쿄대 전공투 이후 전국 대학에서 전공투가 만들어지고 1968년 하반기 내내 이런 투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여기도 수업 거부하고 그랬겠죠. 당연히. 네, 다 바리케이트 치고. 네. 전공투에 의해서 이제 새로운 학생운동의 흐름이 또 한 번 강력하게 터진 것은 68년 10월 21일에 있었던 신주쿠역을 중심으로 전개된 국제 반전데이 투쟁이었어요. 이게 예전에 이제 붉은 오늘에서 일본 전공투 했을 때도 요 이야기를 꽤 제가 재밌게 들었는데요. 그러니까 전공투는 이 투쟁을 두고 현재의 지배 질서를 유지하는 일체의 권위는 바로 자본주의 체제와 물신화에 기인하는 것이며 이를 뒷받침하고 있는 것이 강대국의 제국주의적 세계 재편에 있다. 베트남전은 바로 현존하는 지배 질서와 권위, 억압, 제국주의의 상징이다. 이렇게 천명합니다. 10월 21일의 국제 반전데이 투쟁은 전국의 41개 도 560개 현에서 30만 명이 참가한 아주 대규모 투쟁이었어요. 어마어마하네요. 네. 31개 대학 60개 자치회가 동맹 휴학을 결의했고 이 투쟁에 참여했습니다. 도쿄 도심의 신주쿠역에 결집한 학생들은 국회와 방위청을 분산 타격하면서 공권력을 완전히 무력화시키고요. 이렇게 전공투 운동이 학교와 학교 안에 존재하는 것을 부정하면서 자기 해방을 이루고 또 그 부정을 이제 학교 밖에 존재하는 학교를 규정하는 모든 지배 질서에 대한 부정과 저항으로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굉장하죠. 일본 전공투의 투쟁은 69년으로까지 이어지는데요. 1969년 신년을 바리케이트 안에 해방구에서 맞은 전공투는 전국적으로 15개 대학에 이르렀습니다. 새해를 바리케이트 안에서 맞았어요. 그럼요. 네, 해를 넘긴 거죠. 도쿄 시내 간다 지구에는 도쿄대 투쟁을 지원하기 위해 결집한 도쿄 시내 각 대학의 전공투 시위가 연일 계속 열렸고요. 거리 시위가 계속된 네.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일본 학생운동에서 일본의 68 혁명에서 상징적 사건이 되는 사건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야스다 강당 공방전입니다. 이 사건이 일어납니다. 1월 18일 오전 도쿄대 전공투가 점거한 야스다 강당의 해방구를 진압하기 위해 공권력이 드디어 전면적인 공격을 벌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방어하기 위한 투쟁도 시작됩니다. 치열한 전투 속에서 전공투는 결국 패배합니다. 그렇지만 이 패배는 일본 열도 전체를 뒤흔드는 해일로 살아나게 됩니다. 아까 맨 처음에 그 사진을 봐서 그런지 그 막 상상이 돼요. 엄청 그 격렬했을 그렇죠. 그런 시위가 상상이 되는데 좀 이런 게 좀 성공했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실패하고 해일로 살아났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렇게 역동적이었던 그러나 실패 후 또 실패하고 해일로 살아난 이 전공투의 투쟁은 결국은 어떻게 끝이 나나요? 그러니까 지금 야스다 강당 얘기했는데 일본 도쿄대는 육구학번이 없어요. 69년 학생을 결국 못 뽑습니다. 이 69년 야스다 강당의 공방전이 있었던 그 해에 결국 입시를 못하게 되는데요. 어쨌든 1969년 전반기에만 일본 전체 대학의 반 이상인 139개 대학에서 시위가 벌어집니다. 투쟁의 양상은 학교의 해방구와 거리 시위를 병행하며 이루어졌고 자기 부정과 자기 해방을 넘어서 모든 존재하는 권위에 대한 반란이 일본의 이제 청년들, 대학생들에게 일상화돼서 나타납니다. 모든 대학생들이 되게 철학적으로 인문학적으로 소양이 있었단 얘기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네, 그런 면에서 대단한 것 같아요. 바리케이트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 안에서 끊임없이 이제 이런 얘기들을 새해 집도 안 가고 공부하고 계속 이걸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이걸 왜 하는지 이런 얘기들을 이제 하면서 스스로 철학적으로 정리를 해가는 거죠. 1969년 상반기 전공투는 4월 28일 오키나와 데이 투쟁을 통해 반제 투쟁을 다시 한번 점호합니다. 그러니까 오키나와를 독립시키지 않는 미국에 맞서는 제국주의에 맞서는 그 투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걸 점화시키고 10년마다 한 번씩 조약을 갱신하는 안보 조약. 1960년에 한 번 투쟁했는데 이제 1970년에 다가왔으니까 이 투쟁을 69년부터 준비를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일본 정부는 가만히 있을 수 없으니까 이와 관련해서 학원 관련 입법, 시위 관련 입법 등을 재정비하고 근본적으로 전공투를 압박하면서 무력 진압의 강도를 높여나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팽팽한 이런 이 대결이 일본 열도 전체에 하루도 거르지 않고 전개되었던 것.
그것이 바로 1969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력의 무차별적인 공세가 계속되면서 일정하게 전공투 운동은 1969년 하반기에 그 위력이 조금씩 수그러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쭉 얘기한 나라들이 68년을 고비로 해서 쭉 올라갔다가 69년 이후에 조금씩 이렇게 수그러드는 양상을 보이게 됩니다. 어쩜 이렇게 비슷한 양상을 다 같이 겪는지 신기해요. 그러니까요. 네. 참 전공투가 주도한 6.8혁명은 정말 역동적으로 느껴지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유럽에서도 미국에서도 이렇게 비슷하게 그 흐름이 보인다는 게 참 신기합니다. 지금 많은 양을 우리가 지나왔으니까 중간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가 볼까요? 네, 일단 뭐 일본 전공투의 특징, 일본 운동의 특징 우리가 이제 모든 나라들 얘기하면서 특징을 쭉 얘기했는데요. 일본 6.8혁명은 종래의 조직화된 분파에 의해서 이루어진 투쟁이 아니라 논폴이라는 일반 학생들이 자주적인 투쟁체인 전공투를 결성하고 조직을 결성하면 나타나는 맹점인 관료주의와 물신주의, 당파주의를 배제하고 개인이 완전한 해방체로서 참여하는 운동을 지향했다는 것이 하나의 특징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일본 야스다 강당의 그 벽에 써 있었다는 연대를 구하여 고립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표현은 멋집니다. 바로 이런 거죠. 자기 해방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얘기한 거고요. 근데 이 구호는 유럽의 6.8혁명이 집회 때마다 얘기했던 개인적인 것이 가장 정치적인 것이다라고 하는 것과 연결되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이제 어쨌든 학원 자치 운동을 시발로 한 투쟁의 확장, 기존의 좌파 세력과의 단절을 통한 활동, 바리케이트를 통한 해방구 운동, 베트남전에 대한 국제 연대 운동, 일상의 운동, 일상의 혁명이라는 신좌파 운동의 지평이 일본에서도 이렇게 확장돼 나갔다라고 할 수 있고요. 이게 다 연결돼 있는 게 일본의 전공투는 도쿄의 간다라고 하는 지구의 해방구에 이제 거리에 바리케이트를 치고 해방구를 구축했는데요. 그 해방구의 이름을 프랑스 학생운동이 5월 달에 해방구로 선언했던 까르띠에 라땡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요. 우리가 여기가 까르띠에 라땡이다라고 해서 자기들은 이 지역을 까르띠에 라땡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이렇게 전공투는 유럽의 6.8운동의 이데올로기를 흡수하고 이를 일본 학생운동에 접목시켜가면서 운동의 세계사적 보편성을 획득해간 운동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는 운동의 역사만을 보면 약간 자존심 상하는데요. 듣다 보면 네. 1968년이면 이제 박정희 독재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먹고 사는 일을 해결하기도 힘들었고 또 뭐 반공 이데올로기 속에서 뭐 어떤 자유 뭐 최소한의 민주주의조차 허락되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는데 우리한테 이 1968년은 어떤 의미였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뭐 저도 떠올리고 또 학생운동 논쟁에서 우리 또 공부도 해보고 역사를 공부해 봤지만 우리한테도 있지만 우리한테는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런 내용이 아니었을까. 뭐 계급 문제, 또 성평등 문제, 성소수자는 그 당시에 언급되지도 않았을 것 같고요. 뭐 자유와 해방의 문제라든가 아니면 앞에서 얘기했던 기존 질서를 뒤집어 엎는 그런 저항의 문제 이런 것을 상상해보지 못했던 우리의 1968년을 안타깝게 떠올리게 됩니다. 살아보진 않았어도 우리 사회가 다양한 앞에서 언급됐던 또 다양한 이런 의제에 대해서 여전히 배타적인데요. 지역 갈등이라든가 또 페미니즘 문제, 기후위기, 또 인권, 뭐 또 우리 요즘에 많이 고민하고 있는 차별과 혐오의 문제 이런 것들이 우리한테는 아직도 넘어야 할 산인데요. 그런 대중적 인식이 취약한 것은 우리한테는 이런 6.8혁명이 없어서 그런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의 역사에서 운동의 역사에서 1968년이 어떤 의미였을까를 좀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네요. 네, 당연히 짚어야 되죠. 우리 68년은 이제 민주주의조차 안 된 68년이었고 이런 주제들을 가지고 젊은 청년들은
생각도 못했던 시절이죠. 그래서 우선 이제 68혁명의 세계적 흐름을 좀 짚고 나서 아직 프랑스 얘기도 안 끝났으니까 그러고 나서 우리나라의 68년 얘기를 좀 나중에 좀 하는 것으로 하고요. 이제 아껴두었던 프랑스 68혁명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요. 68혁명을 가장 협소하게 규정하면 프랑스 학생들의 5월 투쟁을 68혁명이라고 규정하기도 해요. 가장 협소하게. 그만큼 프랑스 학생운동이 68혁명의 코하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죠. 이제 그 이야기를 드디어 하게 됐는데요. 시간이 다 되어서 프랑스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하더니 오늘 또 못 하는군요. 네. 그러면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 못 다뤘던 프랑스하고 또 이 범주에 넣냐 마냐 뭐 이런 이견은 있지만 어쨌든 같은 시대에 터져나왔던 동구권과 제3세계 국가들의 민주화 투쟁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이제 우리가 공지를 했는데요. 6월 11일은 선거로 인해서 아니요. 선거로 5월. 네. 5월 27일 네, 쉬고요. 다음 방송은 6월 11일이네요. 네. 그러면 혓바늘이 아니라 온몸에 바늘이 돋도록 우리가 열심히 할 일을 하고 네. 의미 있는 결과를 안고 6월 11일에 다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두 분 오늘 고생하셨고 남은 시간 고생 충분히 하시고 다시 만나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네, 안녕히 안녕히 계세요. 권위주의 사회에서 성장한 우리 같은 사람들이 권위주의적 품성을 타파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이 사회가 갖고 있는 기존의 권력 구조와 지배 구조를 거부하고 행동하는 법을 배우는 길이다. 루디 두치케는 당시 학생들이 거리로 뛰쳐나와야 하는 이유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68혁명에 참여했던 학생들은 이러한 인식을 통해 이전과는 전혀 다른 자율성을 획득한 새로운 인간이 되고자 했습니다. 오늘 광화문에 남태령에 모였던 청년들에게 그 모습을 봅니다. 함께 그 바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